대장동 항소 포기 사태와 관련해서 집단 성명을 낸 검사장들에 대한 징계가 검토되는 가운데 검찰 고위직들이 연이어 사의를 표명하고 나섰습니다. 한편 정치권에선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를 두고 팽팽한 줄다리기가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요. 관련 내용 포함한 정치권 이슈들 박원석 전 국회의원, 이용호 전 국회의원 두 분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대장동 항소 포기 사태와 관련해서 박재혁 수원지검장 그리고 또 송강 광주고검장도 사의를 표명했습니다. 이 두 사람 노만석 전 대행 그리고 구자연 총장 대행과도 연수원 동기로 알려져 있는데요. 그렇다면 앞으로 검찰 고위 간부들의 줄사퇴가 계속 이어질 것으로 보이는지 먼저 박원석 전 의원께 여쭤보겠습니다. 가능성을 좀 배제하기가 어렵겠죠. 그러니까 지난 항소 포기 논란이 검찰 내부에서 일어났을 때 전국의 18명의 그 검사장들이 검찰 내부 게시판에 검찰총장 대행에 조금 상세한 해명을 요구하는 그런 입장문을 냈는데요. 그에 대해서 지금 여권 일각에서 강력한 징계를 해야 된다 이런 의견이 나오면서 검찰 내부의 동요가 계속되고 있는 게 아닌가 싶고요. 그중에 가장 고참급이었던 이 박재혁 오늘 수원지검장이 사표를 냈지 않습니까? 예. 그리고 이어서 노만석 대행이 사퇴한 이후에 그 노만석 대행의 자리를 이을 후임자로도 거론됐던 송강 광주고검장도 사표를 냈습니다. 아마 지난 항소 포기 사태의 여진이 계속되는 가운데 그에 대한 이렇다 할 해명 없이 검찰을 상대로 한 정부 여당의 압박, 여기에 대한 일종의 항의 의사표시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오늘 정성호 법무부 장관도 출근길에 그 검사 징계 관련된 의견을 묻는 질문에 대해서 지금은 이제 검찰 조직의 안정이 우선이다. 법무부와 검찰 조직의 안정이 우선이다. 이런 입장을 표명을 했어요. 그리고 새로 이제 그 검찰총장 권한대행이 임명된 상황에서 우선적 과제는 항소 포기 논란으로 인한 검찰 내부의 동요를 다독이고 지금 어쨌든 검찰 개혁 이 논의가 검찰청법 개정에 따라서 검찰청이 폐지되고 이제 공소청으로 바뀌게 되지 않습니까? 1년간 이제 유예를 하게 되는데 그 유예 기간 동안에 후속 과제들을 보완해야 될 그런 그 사항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오히려 그 본질에 집중해야지 이 항소 포기 논란으로 인해서 검찰 내부가 계속 동요하고 그로 인한 이제 갈등이 커지는 건 별로 바람직하지 않기 때문에 정성호 법무부 장관 말씀대로 지금 그 항명 검사들에 대한 징계다 이런 얘기보다는 일단 항소 포기 논란 이후에 지금 동요하고 있는 검찰 조직을 다독이고 그 후속 과제를 논의해 나가는 게 바람직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오늘 구자연 대행은 말을 아꼈습니다만 말씀하신 것처럼 항의 의사표시로서의 줄사퇴 가능성 배제할 수 없다라고 보고 계시거든요. 마찬가지로 생각하십니까? 그럴 수도 있죠. 그렇지만 이 검찰의 꽃이라고 하는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는 그 지검장이나 고검장들이 자리를 떠나는 것은 사퇴를 하는 것은 아마 집권 여당이 원하는 바일 거예요. 왜 그분들이 뭘 잘못한 게 없는데 왜 떠납니까? 사실 항소 포기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이 범죄 이번 대장동 일당에게 사실상 면죄부를 주는 그런 결과를 가져왔어요. 그래서 노만석 그 총장 대행이 본인의 자의보다는 이 정성호 법무장관이나 이준수 차관이나 그 외에 여러 가지 또 대통령실이나 이런 여러 가지 역학관계를 생각하고 압력을 받아서 사실상 항소 포기를 했다 이렇게 얘기를 한 상태이기 때문에 당연히 검찰 내에서는 왜 어떤 경위로 그렇게 했냐고 하는 것을 물어볼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게 물어본 게 잘못됐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민주당에서는 오히려 왜 대장동 일파를 저렇게 옹호를 하고 거기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하는 검사들을 압박하는지 잘 상식적인 국민들은 이해를 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능력 있고 소신 있고 용기 있는 그런 검사들이 검찰을 떠나면 남아있는 사람들은 어떻겠어요? 사실은 이 조직으로 보면 악화가 양화를 구축하는 결과가 될 것이고 결국은 검사들의 입틀막이 될 거예요. 앞으로 권력의 비리나 또 이런 것에 대해서 수사를 할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 될 것이고 결국 그 피해는 검찰의 제 기능을 못함으로 해서 국민에게 갈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지금 일어나는 일은 사실은 전무후무한 일이고 있어서는 안 될 일이지만 그러나 지금 용기 있는 검사들이 참고 자신의 역할을 해주는 그런 용기가 필요한 시점이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뭐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처럼 검사장 징계서를 두고서 검찰 내부가 술렁이고 있는 모습입니다. 법무부에서는 알려진 대로라면 집단 행동을 했던 검사장들을 평검사로 발령내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 실제로 이러한 조치가 현실화할 가능성 어느 정도로 보세요? 가능성이 이렇게 높지는 않다고 봅니다. 높지는 않다. 우리 예. 검찰청법에 따르면 검사의 직급은 검찰총장과 검사 두 가지로만 규정돼 있기 때문에 지금 정부나 여당 일각에서 얘기하는 건 예. 이게 징계가 아니고 전보 발령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그러면서도 동시에 사실상 강등을 의미한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전례가 드물 뿐더러 과거에 이제 아주 드물지만 그 전례가 있었는데 당시에는 검사장이 비위에 연루가 돼가지고 그 책임을 물어서 평검사로 강등을 했던 전례가 있습니다. 그 검사장이 소송을 냈는데 패했어요, 원고가. 그러나 그 당시에는 이제 이 어떤 부정부패, 비위가 원인이었기 때문에 그에 대해서 항변을 하더라도 그게 별로 이렇게 성공적이지 못했는데 지금 경우가 많이 다르고요. 일단 18명의 검사장이 검찰 내부에 이 노만석 대행의 항소 포기 결정의 경위와 또 법리적 판단 근거에 대해서 해명을 요구한 게 과연 항명이냐. 그게 국가공무원법을 위반하는 집단 행동이냐에 대해서도 논란이 많을 수밖에 없고요. 오히려 이제 그런 징계성 전보 조치를 하면 또다시 이게 긁어부스럼 되듯이 항소 포기 논란이 재현될 가능성이 높고 지금 이제 정부나 특히 여당 일각에서 그 항소 포기에 대한 검찰 내부에 이런 반발을 두고서 항명이라는 그런 지적이 나오는데 항명이라는 것도 명령이 있었을 때 그 명령에 저항했을 때 항명이라고 얘기할 수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항소 포기가 과연 명령이냐? 정부 여당에서는 대통령과 관계없고 법무부 장관도 지시하지 않았고 그렇다고 여당이 명령했을 리도 없는데 그에 대한 반대 의견을 내는 게 어떻게 항명이 될 수 있느냐 이런 지적이 있거든요. 때문에 정무적 판단 차원에서 봤을 때도 검사들에 대한 뭐 징계, 전보 등등을 거론하는 게 오히려 이 문제를 또다시 쟁점화시키는 그러니까 일종의 확전하는 이제 그런 그 모양새이기 때문에 별로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하고요. 오늘 그에 대한 이제 질문에 대해서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즉답을 피했습니다. 예. 어쨌든 지금 대통령이 외국에 그 순방 일정 나가 계시다 하고 그에 대해서 답변을 하지 않았는데요. 오히려 지금 뭐 대통령이 그 해외 순방을 통해서 그 경제 외교에 집중하고 있는 상황에서 국내에서 이게 다시 쟁점화되는 건 바람직하지 않기 때문에 여당에서도 오늘은 좀 톤을 낮춘 게 아닌가 싶습니다. 네, 그러니까 만약에 평검사 전보 조치가 현실화가 된다면 좀 문제가 더 확산할 수 있다, 커질 수 있다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만약에 이게 현실화가 되면 법적 공방까지 이어질 거다라는 관측도 나오더라고요. 당연하죠. 지금 이런 일로 징계를 했다? 그러면 당연히 그 취소, 소송할 것이고 결과는 정부가 잘못한 걸로 나올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쉽게 그렇게 지금 검사장들을 평검사로 이게 좌천시키기는 어려울 것이고요. 더구나 잘못한 게 있어야 뭐 그렇게 하겠죠. 그리고 검사에 대해서 징계할 수 있는 것은 지금은 탄핵이나 혹은 뭐 법적으로 유죄 판결을 받은 경우에는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 이유는 검사들을 그렇게 쉽게 인사 조치하고 마음대로 그렇게 좌천시키는 것은 이 검사들의 고유 기능을 보호하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예를 들면 검사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이 때로는 권력자들에 대한 비리나 이런 것들도 다 수사할 수 있는 법인데 이런 식으로 아무 때나 탄핵을 인사 조치를 하게 되면 마음에 안 맞는 사람 언제든지 보낼 거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신분을 보장해 주는 것이고 이번 항소 포기 사태에 대해서 이걸 인사 조치를 한다. 이건 제가 보기에는 후폭풍을 감당하기 어려울 겁니다. 그러니까 말로는 지금 하겠다고 그러는데 아마 정성호 법무장관도 고민이 클 거예요. 지금 뭐 여당의 입장을 고려하면서도 또 검찰을 길들이자고 하는 이런 중간의 입장에서 매우 고민이 클 텐데 쉽사리 제가 보기에는 이 검사장들을 반발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어떤 조치를 하는 것은 어려울 것이다. 결국은 그리고 지금 나아가서 집권 여당이 검찰들이 하는 것은 아주 잘못된 행태입니다. 그러니까 검찰을 줄 세우게 하고 또 정치 보복을 하는 것으로 저는 생각이 되기 때문에 이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두 분 모두 전보 조치는 현실적으로 어려울 거다라는 입장을 내주셨습니다. 자, 한편 남욱 변호사가 검찰에 500억대 자산의 동결 해제를 요청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논란입니다. 또 풀어주지 않으면 국가 배상 청구도 검토하겠다라는 말도 덧붙인 걸로 알려지고 있는데요. 또 이에 대해서 민주당에서는 말도 안 되는 소리다, 재판부가 받아들일 가능성이 없다라고 딱 잘라서 이야기를 했고, 국민의힘에서는 이게 다 검찰의 항소 포기가 낳은 또 다른 적반하장이다, 화살을 돌리면서 이 여야가 좀 공방을 주고받고 있는데 이 상황은 어떻게 보시는지요? 말 그대로 이제 대장동 피고인들이 적반하장격의 모습을 보이는 건데요. 이제 항소 포기로 인해서 우려했던 일들이 현실이 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검찰에서는 애초에 그 대장동 사업의 수익 전체를 범죄 수익으로 보고 추징 몰수를 요구를 했는데 1심에서 그게 다 인정되지는 않고 473억만 인정이 됐어요. 그 이전에 검찰에서 어쨌든 대장동 일당들의 숨겨진 재산들을 찾아가지고 지금 2천억 넘는 그 추징 보전 조치를 취해놨는데요. 근데 이제 추징 보전 명령이라는 거는 추징 몰수 가능성이 있을 때 그게 지속되는 건데 남욱 씨 같은 경우에는 1심에서 1,010억에 추징 몰수를 구했는데 그게 이제 영원이 됐지 않습니까? 그런데다 항소 포기를 하니까 남욱 씨는 이제 추징 몰수될 재산이 없는 거예요. 때문에 묶여 있는 추징 보전 명령으로 묶여 있는 본인의 재산을 풀어달라라는 요구를 하고 있는 거고, 풀어주지 않으면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하겠다라는 주장까지 그야말로 적반하장격의 주장이죠. 하고 있는 게 아닌가 싶은데요. 성남시에서 별도로 지금 소송을 제기하고 있다고 했기 때문에 성남시가 가압류 조치를 취하면 되지 않느냐, 민사소송 이전에 이제 그런 주장도 있습니다만, 그 가압류 조치라는 거는 성남도시개발공사가 이전에도 시도를 했는데 여러 이유로 인해서 그 가압류가 받아들이지 않았고, 지금 김만배 씨의 62억 무슨 빌라라고 하더라고요. 그것만 지금 가압류돼 있는 상태인데다가 이 가압류를 하게 되면 어마어마한 비용이 발생을 합니다. 가압류에 따른 수수료를 부담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것도 시민의 혈세로 부담을 하게 되지 않습니까? 결국 2중 3중으로 대장동 일당들은 굉장히 자유로워졌고 또 국민들은 굉장히 우려하는 이런 상황이 빚어지는 게 아닌가 싶은데요. 이런 일이 빚어질 거를 우려해서 어쨌든 항소를 해서 이 추징 몰수 가능성을 항소심에서 다퉜어야 되는데, 이런 일이 결과적으로 이렇게 일어나서 결국에는 이제 이 항소 포기를 한 검찰의 입장, 또 그에 대해서 적극 변호하고 나선 여당의 입장이 좀 궁색한 상황이 됐습니다. 네, 남욱 변호사가 이렇게 추징 해제를 요청함에 따라서 또 다른 연루자들, 뭐 김만배 씨라든지 정용학 씨라든지 나도 해제해달라 이렇게 덩달아 요청할 가능성도 있지 않겠습니까? 시간의 문제겠죠. 그리고 뭐 요청하지 않아도 그걸 잡을 수 있는 명분이 없죠. 이미 무죄 판결이 난 것에 대해서는 그것은 풀어줄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요. 이게 그러니까 항소 포기가 자초한 그런 모습이에요. 국민들이 볼 때 얼마나 기가 차겠어요. 분통이 터지고. 당연히 성남 시민들에게 돌아가야 될 그런 어마어마한 천문학적인 그런 규모의 어떤 그 금액이 이 대장동 일당의 호주머니로 들어가는 이런 모습을 우리는 그냥 지켜보고만 있을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요. 저는 이번 항소 포기하고 있는 두 가지 의미를 꼭 얘기하고 싶은 게 있는데, 하나는 지금 우리가 보여주다시피 이 범죄 일당에게 어떤 재산상의 범죄 수익금이 들어가도록 방치한 것 하나가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이번 지금 대장동 일당에 대한 그 유죄는 사실 민사상의 배임죄가 형사상의 배임죄가 있고 나머지 범죄 혐의에 대해서는 다 무죄 판결이 났어요. 예를 들면 특정 경제 범죄에 관한 그 배임죄라든가 제3자 뇌물죄나 이런 여러 가지 죄목에 대해서 다 무죄가 됐기 때문에 이제 2심에 가서 다툴 수 있는 것은 오로지 형사상 배임죄거든요. 이 부분은 이제 더 이상 뭐 그 금액이 적어지면 적어졌고 형량이 낮아지면 낮아지지 그 이상 올라갈 수 없는 상황이고, 여기서 중요하게 우리가 봐야 될 거 하나는 이제 지금 집권 여당에서 얘기하는 게 이제 형사상 배임죄를 없애겠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만일 지금 당장이 아니더라도 1년이나 2년 후에 있어서 형사상 배임죄를 없애버리면 대장동의 이번에 그 일당들은 다 풀려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이미 무슨 400억 추징한다는 것도 다
두들줄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이렇게 되면 결과적으로 이 대장동 그러면 늘 따라다니는 이재명 대통령에 관한 여러 가지 혐의나 이런 거에 완전히 벗어나는 거예요. 여기에 핵심이 있다. 그러니까 우리 국민들이 왜 항소 포기에 대해서 복잡하게 생각할 것이 아니라 결국은 이재명 대통령이 갖고 있는 혐의를 이번 재판부의 판결, 심판결 그리고 항소 포기로 그리고 나머지 앞으로 있을 배임죄를 없앰으로 해서 완전히 이재명 대통령이 대장동 의혹에 대해서 벗어날 수 있게 됐다. 이게 핵심입니다. 네. 그래서 우려하는 겁니다. 네, 대장동 관련한 이야기 나눠봤고요. 이번에 주제를 좀 바꿔보겠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주요 20개국 정상회의 참석을 계기로 출국하면서 아프리카와 중동 4개국 순방 일정을 시작했습니다. 이 대통령이 순방에 나서면서 여당이 대형 이슈에 대한 강경 발언을 자제하는 모습인데요. 여야 대표 목소리 듣고 와서 대담 이어가겠습니다. 글로벌 무역 통상 전쟁 속에서도 실용으로 국익을 챙겼고 멈췄던 셔틀 외교를 복원했고 이번 일정도 성공적으로 마무리되길 바라며 민주당도 든든히 뒷받침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대통령이라는 뒷배가 없다면, 용산백이 없다면 가능하지 않은 일입니다. 7,800억을 범죄자들의 뱃속에 집어넣어놓고 이재명 대통령은 오늘 1호기를 타고 해외로 먹튀를 하겠다고 합니다. 네, 최근에 대통령의 외교 일정마다 그 성과가 정치권의 어떤 강경한 발언, 정쟁에 좀 묻힌다라는 비판이 있었는데 여당에서 이번에 G20 시기에 맞춰서 잠시 검찰 때리기 발언을 중단한 점이 이 비판을 의식한 거다라는 해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얼마 전에 끝난 그 에이펙 정상회의를 앞두고 여당에서 정청래 대표가 공개 발언을 통해서 정쟁 자제 선언을 하고 야당에도 정쟁을 자제하자 이렇게 권고를 했던 적이 있습니다. 마찬가지 맥락이라고 보고요. 그동안에 대통령이 해외에 나가서 정상외교하는 동안에 야당이 아니고 여당에서 오히려 이제 국내 정치 이슈가 불거지면서 그렇습니다. 오히려 대통령의 외교 성과가 좀 가려진다 이런 비판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지난 유엔 총회 그 대통령이 굉장히 중요한 연설을 했는데 그때 이제 조희대 대법원장 청문회 때문에 국내에서 굉장히 시끄러웠고요. 또 얼마 전에 있었던 아세안 순방 외교 당시에는 이제 최민희 위원장 논란으로 인해서 대통령이 아세안 외교를 하는지조차 몰랐을 정도로 내부적으로 굉장히 시끄러웠습니다. 그에 대해서 대통령실에서도 불편한 기류가 있고 또 여당 내에서도 비판의 기류가 있다 보니까 오늘 이제 정청래 대표도 김병기 원내대표도 정쟁화될 수 있는 그런 이슈 자체를 아예 최고위원회 모두 발언에서 꺼내지 않는 것으로 그렇게 좀 조용한 상황 관리를 하겠다 이런 모습을 보였고요. 이번에 이제 대통령 순방 일정이 굉장히 깁니다. 이게 7박 10일이기 때문에 거의 열흘간 대통령이 국내에 계시지 않고 또 해외에서 진행하는 일정이 굉장히 중요해요. G20 정상회의라는 게 세계적으로 봤을 때 가장 이제 규모 있고 비중 있는 경제 협력 기구거든요. 그리고 2028년에 우리가 이제 G20 정상회의를 주최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런 점을 감안했을 때 대통령이 귀국하기 전까지는 가급적 국내에서 야당과 충돌하거나 혹은 여당발 그런 이슈를 키우지 않으려는 그런 대응이 앞으로도 좀 이어지지 않을까 그렇게 전망합니다. 네, 야당에서는 장애 집회, 총공세를 이어감에도 말씀하신 것처럼 여당 대표, 원내대표 모두 이 사법 관련 이슈를 전혀 언급하지 않는 모습을 보여줬거든요. 어떻게 보셨어요? 우선 지금 집권 여당도 항소 포기에 대해서 자꾸 맞불을 놓고 자기 주장하는 것은 결코 여론에 유리하지 않다고 판단했을 거예요. 그러면서 동시에 이제 이재명 대통령의 해외 순방을 지금 말씀하신 대로 국내에서 시끄럽게 하면 아무래도 외교 순방의 결과나 이런 모습이 좀 덮여지기 때문에 그런 측면 하나가 있고 또 하나는 이번 계기로 이런 외교 일정을 계기로 해서 전략적으로 이런 그 항소 포기에 대한 여러 가지 사법 문제에 대해서는 좀 후퇴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저는 생각이 되고요. 이재명 대통령이 이번에 보니까 아랍에미레이트를 가시던데 가시면 좀 꼭 보시고 왔으면 좋을 것이 있어요. 그게 아랍에미레이트에 가면 이제 바라카 원전이라고 있는데 아마 가실 거예요. 거기 가면 한국의 원전의 기술이나 또 해외 원전 수출해서 지금 지금 관리하고 있는데 차제에 한국의 원전이 얼마나 중요한지 하는 부분을 좀 새롭게 인식하고 오셨으면 좋겠다. 지금 2035년까지 한국에서 탄소 감축을
대폭하겠다고 그래서 목표를 높게 잡았던데 현실성이 얼마 있을지 모르겠고요. 결국은 AI가 지금 그 경쟁력을 대한민국의 경제 경쟁력을 지금 좌우하다시피 하는데 AI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전기에 달려 있기 때문에 이런 차원에서 원전에 대한 중요성을 한 번 더 인식하고 오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예. 자, 또 짚어볼 이슈 한 가지 더 있는데 김민석 총리 그리고 오세훈 시장이 대립각을 세우면서 충돌하는 모습이 좀 눈에 띕니다. 자, 먼저 서울시가 광화문의 추모 상징 공간 감사의 정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이에 대해서 김민석 총리가 법적 절차적 문제가 있다라고 비판을 했고 또 오세훈 시장은 유감을 표명하면서 반발을 했고요. 또 이 외에도 종묘 앞 재개발, 한강버스 사고와 관련해서도 이 두 사람이 공방을 벌이고 있는 모습입니다. 앞서 김 총리가 서울시장 선거에 나설 생각 없다라고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충돌하는 모습에 좀 여러 해석이 나오는 것 같아요. 어떻게 보세요? 아무래도 이제 내년 지방선거가 가까워져 오고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이제 정치적 해석들이 나온다고 보는데요. 네. 김민석 총리는 거듭 출마 의사가 없다는 점을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김민석 총리의 저런 행보가 내년 선거를 의식한 행보라고 보는 거는 다소 좀 무리가 있는 것 같고요. 그러나 이제 오세훈 시장에 대한 견제의 의미, 이건 분명히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 최근에 김민석 총리가 현장 행보를 하는 곳곳마다 결국 이제 서울시의 사업 혹은 오세훈 시장의 추진을 하고 있는 역점 사업하고 대립각을 세우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네. 오 시장이 아마도 내년 선거를 의식해서 눈에 띄는 그런 하드웨어적인 성과를 만들려고 여러 가지 일들을 동시에 조금 서두르면서 추진을 하다 보니까 그게 정부하고 이제 갈등이 되거나 마찰이 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오늘 저 감사의 정원 사업만 하더라도 취지는 알겠는데 시민적 공감대가 얼마나 큰 사업인지 모르겠어요. 더구나 예. 광화문이라는 거는 뭐 이순신 장군상이나 세종대왕상이나 우리 말하자면은 선조들의 그런 정신이 깃든 그런 공간적 의미를 갖고 있는데 아무리 6.25 참전 국가들에 대한 감사의 표시를 한다고 하더라도 거기에 바트로총 모양의 외국 군대를 말하자면 기리는 그런 조형물을 세운다는 것은 정서적으로 상당한 거부감이 들 수도 있고 또 광화문이라는 그런 공간에 잘 맞지 않는다. 다른 공간도 아닌 이런 지적이 있을 수 있거든요. 이게 얼마나 공론화 과정에서 공감대가 있는 사업인지 모르겠고 때문에 그에 대해서 법적 절차적 문제점들이 없는지 살펴보라. 저는 뭐 총리로서 할 수 있는 지적이라고 보고요. 문제는 이제 오세훈 시장이 거의 국민의힘의 유일한 서울시장 내년 후보인데 또 전체 여야를 막론하고 모든 서울시장 잠재적 후보들 중에 앞서가고 있습니다. 예. 그렇다 보니까 이제 여당에서 집중 견제를 이미 시작했고 앞으로도 그 집중 견제가 지속될 거라고 보고요. 이제 그랬을 때 과연 이제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자칫 오 시장이 뭐 사법 리스크도 지금 있는데 이런 문제들로 인해서 서울시장 가도에 지장이 생겼을 경우에 대안이 없는 게 훨씬 더 큰 리스크가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저는 뭐 이 문제를 가지고 오 시장에 대한 그 여당의 견제만을 이 야당에서 비판할 게 아니고 야당 스스로도 내년 서울시장 선거 전반에 대해서 좀 점검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런데다가 종묘에 그 고층 빌딩 짓는 이런 그 이슈는 예. 애초에 그게 71m로 고도가 제한돼 가지고 오랫동안 사업이 추진돼 왔고 구역 정리까지 다 된 사업을 갑자기 오 시장이 눈에 띄는 성과를 만들려고 고도를 2배 올린 거거든요. 그게 문화유산을 훼손하는지 훼손하지 않는지 여부도 쟁점이지만 그런 방식의 사업 변경이라는 게 과연 바람직한가에 대해서도 살펴봐야 된다고 봅니다. 네, 이 두 사람의 대립 양상 어떻게 보시는지 듣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지금 김민석 총리가 내년에 서울시장을 말로는 안 하겠다 그러는데 제가 보기에는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습니까? 네. 정치는 한 치 앞을 볼 수 없기 때문에. 근데 요즘에 총리의 여러 가지 행보를 보면 오 시장에 대한 뭐 정치적 스토커 같아요. 그러니까 총리라는 자리가 굉장히 막중한 자리입니다. 그러니까 총리는 대통령의 명을 받아서 행정에 관해서 행정 각부를 통할하는 자리인데 지금 국정 현안이 얼마나 많습니까? 사실은 한미 관세 지금 협상 이후에 후속 조치도 많은 것이고요. 또 지금 뭐 재개발 재건축이 나왔으니까 재개발 문제에 관해서도 사실은 주택 공급 차원에서 여러 가지 들여다볼 부분이 많을 거예요. 네. 그러니까 주택 공급 문제 이런 것들. 그러니까 이 총리는 원래 여러 각 부처에 걸쳐 있는 중요한 국정 현안을 챙기는 자리예요. 그리고 대책을 내놓는 것인데
지금 예를 들면 종묘가 가지고 무슨 뭐 기가 눌린다는 둥 뭐 여러 가지 얘기하는 거 보면은 총리답지 못한 행보를 보이고 있는 게 맞다는 생각이 들고 저는 세운생과 재개발에 대해서는 달리 보고 있는 것이요. 지금 유네스코 문화유산을 얘기하지만 강남에 가면 헌인릉이라고 있습니다. 헌인릉도 문화유산이에요, 유네스코에. 그렇지만 강남은 다 고층 다 들어섰어요. 근데 강북은 알다시피 아직은 낙후 지역이 굉장히 많고 지금 예전에 박원순 시장이 뉴타운을 다 해제시키는 바람에 질 좋은 주택이 안 들어서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럼에도 불구하고 강남의 집값은 강북의 집값은 안 오르는데 최근에 현 정부에 들어와서 토지 거래 허가제를 동시에 서울에 묶어놓는 바람에 지금 사유재산권을 거의 침해하다시피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종묘를 가지고 자꾸 지금 주택 공급에 대해서 트집을 잡는 것은 저는 적절치 않다고 생각하고요. 오히려 김민석 총리 같은 분이 질 좋은 주택을 강북에 공급하기 위해서는 오히려 더 많은 용적률을 주고 더 많은 주택을 공급하는 게 필요하다. 그런 회의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거꾸로 가서 지금 한강버스 그거 총리가 할 만큼 한가합니까? 거기는 행정안전부에 국장이나 과장이 가서 해도 되는 자리예요. 저는 적절치 못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좀 더 총리답게 더 큰 국정 현안을 챙기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이야기 여기까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박원석 전 의원, 이용호 전 의원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